자, 한 주의 마무리는 축구로 장식합니다. 금요일엔 축구,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김정윤 기자님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두툼한 손으로 나오는 하트, 네, 크게 곰발로 나오는 네, 크게 받아가시 바랍니다. 벌써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오늘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야구 브리핑이 없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었고 막 끝이 났습니다. 이 소식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오늘 어떤 경기가 펼쳐졌죠? 네, 홍콩을 상대로 이제 EAF E1 챔피언십, 간략하게 저희 동아시안컵이라고 얘기할게요. 두 번째 경기가 열렸고요. 전반에 강상윤 선수의 골, 후반에 이호재 선수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국보다 홍콩이 더 강했네요. 네, 그렇네요. 결국 2대0으로 전반 한 골, 후반 한 골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으로. 네. 사실 이번 출전국들 중에서 최약체로 분류되는 팀이긴 했어요, 홍콩이. 아, 그럼요. 예. 네. 원래 이제 동아시안컵은 한중 1위 고정으로 나오고 나머지 한 개 자리가 이제 뭐 예선이라든지 뭐 초청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한중일 사이에서도 이제 한일과 중 사이의 격차가 있지만 나머지 한 팀은 늘 전력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그게 홍콩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래서 뭐 한국이 진짜 일방적으로 어린아이 소목 비틀듯이 했는가? 뭐 물론 상대에게 내준 어떤 실점 위기가 거의 아예 없어서 네. 전력차는 그런 면에서는 실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얼마나 많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때렸는가? 뭐 압도했는가? 네, 뭐, 딱히 그렇진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 근데 뭐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은 사실상 이번 건 승리의 뭐 의의가 있는 경기가 아니라 경기 내용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네. 뭐 여러 가지 쌓는 경험치, 새 얼굴들의 등용, 뭐 오디션 이런 거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쉽게 얘기 드릴게요. 벤투 감독 시절 부임 4년 동안에 이제 두 차례 동아시안컵이 있었죠. 네. 2019년에 이제 부산에서 열렸었던, 이제 국내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 나고야에 가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기는 지나고 나고야에 가서 했는데 그때 아주 일본한테 개털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이 가장 고점으로 치달았었던 시기였는데 네. 그런 시간을 겪었지만 극과 극의 시간을 겪었지만 벤투 감독은 일관되게 이제 자기 걸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카타르 월드컵에 16강 진출하면서 속기 성과를 거두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안컵에서 야, 일본이 6대1로 이긴 홍콩을 상대로 2대0밖에 못 이겨서 쪽팔려 죽겠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홍명보 감독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보였냐.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선수들이 들어갔고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그러면은 그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전술적 약속을 갖고 움직였냐 아니면 그냥 틀만 갖고 움직였냐. 이걸 보면 되는데 저는 일단 그래도 지난 중국전하고 홍콩전에서 지금 대표팀이 큰 틀의 변화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백스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윙포워드들을 윙백으로 세우는 상당히 공격적인 좀 백스리 전술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약속된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선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그 정도라서 저는 동아시안컵 지금 일단 두 경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서우정 기자가 말씀하신 기준으로 좀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새로운 얼굴들에 대한 쇼케이스 혹은 오디션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회가 이제 우리에게는 동아시안컵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새 얼굴들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기가 네. 조금 더 익숙한 선수들이었고 이제 오늘 있었던 홍콩과의 경기가 더 생소한 선수들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체력 안배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마지막 일본과의 경기는 두 경기에서 잘한 선수들을 묶어서 내되 중국전 멤버에 좀 더 가깝게 나오는 게 이제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실험적인 날이었는데 뭐 두 경기 통틀어서 다양한 선수들이 실험을 받기도 하고 원래 대표팀 멤버에 일원했던 선수들이 또 뛰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눈에 띈 선수 오늘 딱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셨으면
물론 시청률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경기를 보셨다면 제일 눈에 띄셨을 선수는 뭐 단연 강상윤입니다. 네. 네. 강상윤이 잘할 거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바였고 강상윤의 장점 뭐 박지성 내지는 이제 이재성 같은 스타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딱 그거 잘 움직이고 네. 주고받고 움직이고 잘 주고 잘 받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슛을 날리는 네. 박지성 이재성 선배 같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강상윤 선수는 이전에 뭐 김은중 감독이 이끌고 있는 20세 이하 대표팀도 그랬고 수원 FC 임대 기간에도 그랬고 지금 전북으로 와가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기간에도 그렇고 주로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제 좀 한 칸 밑에서 반칸 밑에서 활동량으로 조지는 그런 이제 위치상으로는 황인범 선수의 위치로 해서 많은 움직임을 네. 가져가는 선수인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중국전 후반 교체 투입도 그렇고 오늘 선발 투입해서 뛰는 경기도 그렇고 강상윤 선수를 원톱 바로 밑에 그러니까 지금 3-4-2-1 전형을 홍명보 감독이 2경기 연속 썼는데 그 2 자리에 강상윤 선수 세우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중국전 보고는 홍명보 뭐냐 강상윤이라는 선수가 어느 포지션인지도 몰라? 이랬는데 오늘도 강상윤 선수를 그 자리에 딱 두고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홍명보 감독은 강상윤 선수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본인은 이 포지션에 쓰겠다라는 약간 네. 의사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옛날 생각난 게 뭐냐 2002 한일 월드컵 전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박지성이라는 선수의 포지션적인 우린 정체성을 거의 박지성 선수 중기 후기는 전부 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으니까 윙포워드로 뛰었으니까 윙포워드로 생각하겠지만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 수비형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였습니다. 뭐 2002 월드컵 때도 경기 중에 결혼이 생기면 그렇죠. 내려가서 수비형 미드필더 보고 그 그랬죠. 자리로 가기도 했었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때 박지성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고 얘는 윙포워드로 세우는 게 더 매력적일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바뀌었고 그게 이제 박지성의 완벽한 자리로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어졌단 말이죠. 약간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아 강상윤의 장점을 저런 포지션으로 보고 있나? 알겠습니다. 네, 뭐 강상윤 선수가 기본적으로 경기를 잘 읽고 공 없을 때 움직임이 좋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선수는 조금 뒤에 노나 조금 앞에 노나 뭐 경기력이 다 나오고 다 장점을 네.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지성, 이재성 얘기를 했잖아요. 박지성에 빗대서 서호정 기자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이재성 선수에 빗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재성 선수도 소속팀 마인츠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강상윤이랑 거의 똑같아요. 3-4-2-1에 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 많이 뛰는 역할. 그러니까 3-4-2-1을 하면 한 명은 좀 많이 뛰고 한 명은 재간을 부리는 식으로 구성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경기는 이제 강상윤이 많이 뛰고 나성호가 재간 쪽이었던 건데 근데 그러다가도 이재성 선수도 마인츠에서 결혼 생기면은 언제든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들어가서 뛰고 그 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기 리딩이 좋은 게 최대 장점인 선수들은 네. 뭐 어느 위치에 놓든 네. 기본 이상을 하는 것이죠. 아마 강상윤 200시켜 잘할 거예요. 네. 오늘도 이제 선제골 장면도 그랬고 여러 장면에서 강상윤이 갖고 있는 패스를 하고 멈춰 있지 않고 어딘가로 또 다음 공간을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이제 패스의 무브에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들이 나오면서 그게 우리 대표팀이 홍콩의 이 두 줄 수비,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강상윤 선수가 이번에 이제 약간의 뭐랄까 3명 엔트리 확대가 되면서 추가로 뽑힌 선수지만 홍영 감독이 가장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선수 한 명 더 있는데 서민우 선수. 서민우 선수. 서민우 선수가 이제 지난 중국전 때는 이제 그 선발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우리 저기 지금 대전으로 간 우리 김봉수 예, 선수. 김봉수 선수가 먼저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저랑 뭐 김종용 기자도 그렇고 많은 지금 이제 대표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정말 박용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냐.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를 6번 롤보다는 지금 8번 롤에 가깝게 쓰고 있는데 정말 박용우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그럼 원두재 뭐 이 정도냐?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서민우가 나타난 것 같아요. 몸빵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러니까 수비력을 완전히 수비를 다 책임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비 밸런스를 황인범하고 함께
조정을 해주면서 전진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를 대표팀이 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민우 선수가 또 이 두 경기에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득점이 이제 서민우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강상윤이 터닝슛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측면 크로스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중앙으로 패스를 찔러서 득점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대표팀에서 좀 귀한 장면이기도 한데 그걸 두 선수가 합작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둘의 장점이 동시에 나왔다 볼 수 있죠. 네,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새롭게 대표팀으로 유인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 많아봤자 한 3-4명 정도일 겁니다. 새로운 얼굴은. 네, 새로운 얼굴은 많아도.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네. 한두 명이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나마 강상윤, 서민우가 잘했고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저는 이제 만약에 백스리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상당히 비중 있게 앞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서명관 정도도 오늘은 좀 눈에 들지 않았나. 그리고 크로스 제일 많이 올리는 네. 선수가 서명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중국전 때는 뭐 김주성이 너무 잘했고요. 김주성은 근데 이미 대표팀에서 한 4번 센터백으로 지금 거의 이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 두 경기에서 상당히 눈에 띈 선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뭐 3-4명만 새롭게 발탁을 해도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성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이 홍명보호의 이번 동아시안컵 의중이 좀 보였을 겁니다. 그 의중대로 한 몇 % 정도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시나요, 두 분께서는? 저는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서우준 기자보다 제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퍼센트? 네, 퍼센트로 말씀하시면 쉽겠네요. 네. 글쎄요, 뭐 한 60, 70? 60, 70. 네.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 백스리 전술을 얼마나 비중 있게 앞으로 대표팀 운영 계획에서 그 월드컵까지 남은 1년 네. 동안 가져갈지가 궁금해요. 이게 동아시안컵의 스쿼드 성향에 맞춰서 한 것이냐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이 본선으로 가는 하나의 페이지를 마치고 나서 본선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지난 쿠웨이트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전술을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이제 뭐 한일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9월 미국 우리가 원정 때도 이 백스리 전술을 쓸 것인가 요걸 본다고 하면은 동아시안컵이 갖는 의미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중국전까지 우리가 이제 대표팀 소집하고 준비한 게 나흘 정도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또 홍콩전을 한 3일 정도를 더 훈련을 했는데 그 짧은 훈련 기간을 생각하면은 그것 치고는 나름 이제 준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전술적 목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감독들이 내 백스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썼는데 디테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개망하는 경우들이 보면 태반이거든요. 개망. 네, 진짜 폭망하는 경우들이 태반인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조금 전술적인 얘기 조금만 할게요. 네. 3-4-2-1 포메이션을 일관되게 썼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접근법이 한 2개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두 경기 동안.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호정 기자 얘기한 좌우 윙백에 아예 원래 윙어인 선수를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3-7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팀들이 3-2, 4-1이나 3-2-5 형태로 운용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양쪽 윙백이 아예 윙어로 올라가니까는 5가 되는 거죠. 앞이. 네. 3-2-5로 운용하는 팀들이 뭐 요즘 완전 유행이에요. 포백으로 시작해도 비대칭으로 한 명 올리고 3-2 이렇게 네. 뒤쪽에 3명, 2명 남기고 빌드업하는 게 완전 유행인데 네. 이게 완전 유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매뉴얼이 많이 나와 있고 K리그에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소속팀에 3번 선수들 많거든요. 근데 중국전에서 이게 잘 안 됐어요. 빌드업이 잘 안 됐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접근법은 그냥 보통 3-4-2-1을 하는 거죠. 그거는 좌우 윙백이 윙어가 아니고 원래 풀백의 선수들이 섰을 때 네. 이번 홍콩전 전반전은 뭐 좌우 윙백에 누굽니까? 조현택, 김태현? 예, 원래 풀백의 선수들이 섰으니까는 보통 3-4-2-1이었고 네. 그래서 강상윤 같은 선수가 중앙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보통 3백일 때도 운용을 해봤는데 그럴 때 뭐 아쉬운 거는 뭐 물론 덥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홈이고 로테이션 많이 돌렸는데 압박 강도가 너무 약했어요. 예, 전방에서 카운터 프레싱이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는 그 전방 압박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네. 뒤쪽에서 공을 탈취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빌드업의 빈도가 너무 높았다. 한국이 홍콩 상대로 뭐
득점이 개수는 중요한 거 아니지만 아무튼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 뒤부터 공격을 했기 때문인 게 그 이유가 좀 크거든요. 앞에서부터 어차피 뭐 세 경기 다 뛸 것도 아닌데 다 테스트 받은 선수들이고 감독이 좀 야 압박해 이렇게 지시하고 압박 확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야 3백으로 그렇게 한 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도가 없었던 게 조금 아쉽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서우정 기자께도 한번 여쭐게요.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전은 저 나름대로는 그 윙백들 움직임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거기에 맞게 윙포워드들이 위치를 잡아주고 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게 홍콩전에서 일단 전반전에 잘 안 되더라고요. 홍콩전 전반전은 거의 서민우 강상윤한테 의존한 그리고 이호재가 서가지고 이제 버텨주고 연결해주고 이제 그 패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후반전에 문선민을 되게 변칙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쪽 공간에서 찬스가 많이 열린 상황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이게 대표팀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그 레벨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리그에서 잘한다고 해서 불렀지만 생각보다 안 나왔다. 예, 뭐 제가 특정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결례일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 뭐 김종용 기자가 얘기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차단하고 공격을 시도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그거는 이제 일본전 때 딱 나올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뭐 3군이니 4군이니 말들은 많지만 저기는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중국, 홍콩하고 전혀 다른 수준으로 들고 나온 선수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경기를 하는 데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중국전 플러스 해가지고 홍콩전에 잘하는 선수들 섞어서 나오면 상당히 좀 빡센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번 동아시안컵 결국 우리가 진짜 좀 주목해서 보고 메인 이벤트는 한일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일인가요? 네. 예, 15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은 한국과 일본 지금 이 대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네, 뭐 한국, 일본 두 나라랑 이제 남은 참가국의 좀 목적이 다른 거죠. 한국, 일본은 이제 월드컵 본선에 늘 가는 나라라서 매번 그랬고 이번에도 갔으니까 예, 테스트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뒤에 해야 됐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최연소 골키퍼가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네, 혼연 골키퍼인 그 피사노 알렉산드르 선수가 데뷔를 했는데 네. 이 선수가 그러면은 뭐 일본 제1리그에서 엄청 잘해서 뭐 우리가 이창근 나오는 것처럼 대표팀과 한 3, 4순번에 있는 선수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1리그 소속팀에서도 주전으로 뛴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세인 선수를 썼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서 경험치를 먹여서 이 선수를 월드컵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U20 월드컵에 나갈 겁니다. U20 월드컵에 나갈 경험치를 A대표팀에서 먼저 먹인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취급하는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3군 4군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좀 드러나는. 다만 이제 실력이 4순위라기보다는 이제 네. 실력이 3, 4, 5에 있더라도 유망주를 올려 써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일본 대표팀이 주전 골키퍼인 스즈키 자이온도 그런 식으로 키웠어요. 이 선수가 소속팀에서 주전이 아닌데도 일단 대표팀으로 불러가지고 계속 3번, 2번 시키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 선수를 주전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네. 근데 이제 스즈키 자이온 지난 우리 아시안컵에도 봤지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모리아스 감독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해 계속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팀하고 링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일본은 이제 그런 식의 선수를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들을 좀 강하게 쓰고 있는 것도 모든 맞죠. 포지션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혼혈 선수가 많긴 한데 특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떤 인종적인 한계를 극복하겠다라는 인식이 일본이 엄청 강해서 네. 일부러 혼혈 골키퍼들을 혹은 아예 그냥 귀화한 외국인 혈통의 골키퍼들을 빨리빨리 올리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훈이 삼촌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응원합니다 샘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 슈퍼 감사드립니다. 스티커. 예. 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을 3대 0으로 이기는 동안 오늘 우리가 맞붙었던 홍콩을 상대로 6대 1 경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절대적으로 6대 1을 펼쳤으니까 일본이 더 잘했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6점 중에 4골을 넣은 선수는 네. 좀 놀랍긴 했어요.
네, 저메인 리오라고 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린 선수인가 싶지만 95년생 만 30세 선수고요. 일본에서도 뭐 여러 팀을 거치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산프레체 히로시마에서 뛰고 있는데 산프레체 히로시마에서 뭐 이 선수가 확고한 주전이다 에이스다 이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대표팀에 와가지고 홍콩을 상대로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한 소위 말하는 입장골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골 터뜨리고 기세를 타고 전반에만 4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 축구 역사상 1930년에 와카바야시 다케오 이후 95년 만에 데뷔전에서 4골을 터뜨린 95년 선수가 됐고요. 네. 해트트릭을 A매치 데뷔전 해트트릭을 달성한 선수도 역대 이제 4번째인데 어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뒤늦게 대표팀에 데뷔한 이 선수도 혼혈 선수입니다. 네.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선수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힘이 있고 완전히 타깃형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상대하고 경합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정통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타입이라서 이 선수의 등장도 어쨌든 일본 대표팀 이번 동아시안컵의 속이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15일 날 이 경기가 이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댓글에서는 우리 선수들 크로스 네. 왜 그 모양이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 80년대부터 늘 네. A매치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지역적인 지적이죠. 네. 야 국가대표 선수인데 패스를 그거밖에 못해 크로스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실제로 하시면 전혀 그 선수들보다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왜 정확하지 못하느냐 뭐 아쉬운 지적은 있겠지만은 선수들이 크로스 실력이 부족해서 저는 뭐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축구는 항상 몸과 몸이 부딪힌 상대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공을 받아줘야 되는 선수들도 상대 수비에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그렇다면 그런데 뭐 오늘 두 번째 골 크로스를 이호재가 헤더로 넣어서 골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 크로스는 아주 좋았죠. 아 근데 그렇다면 콱 지금 댓글 달려주시는 콱님을 대신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콱님이 의중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다른 나라 잘하는 선수들 보면 똑같은 경기 펼치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연습 때만 잘하고 경기에서는 이게 잘 안 되냐 이런 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크로스가 제일 중요한가요? 그건 아니지만 크로스를 잘하는 선수 아주 잘하는 선수지만 다른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을 못 해가지고 대표팀에 못 오는 선수도 있고요. 뭐 글쎄요. 뭐 오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조현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왼발 크로스 정말 좋은 선수인데 오늘 본인 장점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고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속팀에서 계속 왼쪽으로 뛰고 있는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른발 잡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오히려 서명관 선수는 오늘 3백, 백스리 쪽에서 보고 있지만 크로스를 상당히 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한일전 한번 보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전과 홍콩전보다는 여기서 뭐 내용적인 면에서 혹은 이제 뭐 골 여러 가지 득점 장면 뭐 그런 것보다는 과정을 보는 그 경기였던 것 같고 경기 내용을 진짜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한일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일단은 사실 동아시안컵 오늘 저희가 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오늘 저희가 홍콩을 상대로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보다는 지금 동아시안컵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썸네일도 저딴 식으로 박아놨고요. 뭐 물론 날씨가 정말 덥고 습하고 거의 뭐 7월달 역대적인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약간 예전부터 동아시안컵 회의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이 대회의 양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이미 지금 대표팀 스쿼드에서 7, 80%,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거의 90%죠. 우리도 이제 한 70% 육박했고 유럽에서 다들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17년, 2015년 요때만 해도 그래도 대표팀의 한 절반 정도, 뭐 그 정도는 이제 와가지고 좀 뛸 수 있었는데 동아시안컵 때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이번 대회 보시면 지금 기존의 대표팀에 선발되던 선수가 골키퍼 3명하고 센터백의 김주성, 뭐 일본에서 뛰는 오세훈, 이 정도 빼면은 지금 꾸준히 대표팀 뽑힌 선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표팀에 대한 관심. 저는 결국은 그렇다 생각해요. 지금 이전에 우리 대표팀이 계속 A매치 때 매진이 되고 한 거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거는 인기가 많은 유럽파들의 팬덤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냉정하게. 대표팀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축구협회는 그걸 계속 망각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다가 지난 두 차례의 A매치 모두 이제 매진에 실패했죠. 네. 그리고 이번 동아시안컵 때 완전히 민낯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오늘 홍콩전 관중수를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지난 중국전하고 할 때 우리가 4,000명대가 왔고 그 총 몇 석이죠? 지금 미르 그 경기장이? 미르가 한 2만 몇천 석 됩니다. 한 6분의 예. 1? 6분의 1 정도? 그리고 지금 나머지 경기들은 1,000명도 안 왔어요. 음. 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자부는 100명대입니다. 예, 여자부 그러니까- 일본 대만은 193명. 이게 2만 명 과연 차는 경기장에 193명이었다고요. 근데 요거는 저는 좀 문제를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 이게 그래도 국가 간 경기인데 193명밖에 못 왔다는 거는 이건 주최 측에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최잖아요. 예. 우리한테 열리니까. 사실 어떤 다른 여러 나라가 오는 대회를 유치하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원 역량입니다. 그렇죠. 관중 동원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 뭐 K리그처럼 뭐 객단가 안 잡히는 뭐 동원된 무료 관중 이런 뭐 그런 문제 말고 이런 제3국에서 하는 대회를 할 때는 동원을 아예 안 하면은 대회 분위기가 안 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무턱대고 그냥 어디 뭐 쉽게 말해서 예전식으로 경로당 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식이고 뭐 그것도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를테면 뭐 대만 일본이다 그러면 대만 일본이랑 관련 있는 방식으로 사회 공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노력이 이번에는 뭐 전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댓글에서 바로 지금 나오잖아요. 심님께서 한국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게 주최 측에서 얼마나 홍보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오겠거니 네. 국가대표 경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 연예인 누구누구도 여자 꼬시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지금 피파가 클럽 월드컵이 이 초기에 대회 시작하고 개막하고 초기에 흥행이 엄청 안 돼가지고 네. 막 피파가 하다가 그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티켓 한 장 사면 3장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막 뿌려가지고 관중을 모으고 있던. 피파가 전 세계에 날고긴다는 클럽들 모아서 하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뭐 했나? 네.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그래가지고 낸 묘책이 동아시안컵 티켓을 사신 분들은 저희가 10월 열리는 파라과이전 티켓을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10% 할인. 눈물의 재고털이 똥꼬쇼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게 네. 파라과이전 어디서 하는지도 아직 결정 안 났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거의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 있는 모래사장 사진하고 100원짜리 이순신 정주영. 네. 거북선 있는 100원짜리 동전 가져가지고 차관 빌려온 급이야. 장사의 신 정몽규 회장. 네. 거기다가 오늘 보도자료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문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 기적에. 예. 1인당 티켓을 4매를 구매할 수 있대요. 네. 파라과이전 네. 이번에 하시면. 그러면 누적 40%의 할인 효과를 받으시는 거다. 넉장을 사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한 장 점 2는 1.2장은 무료네요. 아니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 아, 분들이 그래? 아니야? 아니야? 이 기적의 수학에 당하시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도 네. 읽으면서 저는 서호정 기자 이 말할 때까지 모르고 네. 얼핏 읽고 상식적인 수학을 하셨겠지. 그래서 한 장 사면 10%, 두 장 사면 20% 이런 식으로 할인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스템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한 장당 10%인데 10% 곱하기 4는 40%니까 아 그게 40%라는 굳이 얘기. 말하면 세 장은 정가에 사고 한 장을 40% 할인된 값에 네. 사는 거랑 똑같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 새끼들이. 예를 들면 티켓 한 장에 파라과이전 티켓 한 장을 5만 원에 사요. 4장을 사면 얼마입니까? 뭐 20만 20만 원이에요. 원이에요. 그럼 누적 40% 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얼마에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20 곱하기 12만 원에 사야 된다고 예, 하잖아요. 22. 예. 예. 근데 실제로는 18만 원에 사요. 그렇죠. 10% 깎인 거네. 예. 예. 아니 40%라면서요? 40%. 한 자, 장은 40%에 그러면 자, 않나. 10장을 사면 누적 100% 협회 망하는 겁니까? 예. 11장 사면은 110%면 마이너스인가요? 페이백. 페이백이지. 장사의 신 정몽규. 예.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 자료를 내고 지금 자빠졌어. 대동강물 팔아먹는 수준이죠. 와. 이게 그걸 떠나서 문과 힘들게 하지 마라. 저도 그걸 문과인데. 떠나서 네. 지금 어디서 열리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파라과이전을 미끼로 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겠다? 그럴 바에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정용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코드가 맞는 네. 단체에다가 저렴하게 표를 지급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게 예전에 그거 많았잖아요. 나간다거나. 네. 네. 관공서도 동원하고 그래서 아니 뭐 오실 분들은 뭐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 혹은 뭐 이제 뭐 몇 퍼센트 싸게 주겠다 그래서 지원자 받아서 올 사람 와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제가 근원적인 지적을 할게요. 자, 우리가 동아시안컵이 개막하기 한 달 전까지도 어느 도시 어느 경기장에서 무슨 일정이 열리는지도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와. 그래가지고 일본 매체에서 무슨 대회 운영이 이러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어요. 네. 엉망진창이죠. 거기다가 자 우리 남자부 경기 메인 경기가 남자부 경기잖아요. 남자부 경기가 열린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내년에 이제 K리그 팀이 생깁니다. 여기는 도시 자체에 이제 그 도시에서 주로 많이들 와야 되는데 워낙 이 교통편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그렇게 막 축구 팬덤이 지금 다져져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는 판단 미스라고 보고요.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천안, 아산 이쪽으로 가가지고 했으면은 조금 더 관중 동원이 보다 수월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예 뭐 부산, 경남, 울산 이쪽 일원에서 하든지 뭐 부랴부랴 훈련장 구해야 되고 숙소 구해야 되고 이런 거 갖춰지고 자 K리그 경기장 없는데 쓸만한 이 축구장 어딨어 하다가 나온 게 용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흥행이 이판이 되고 흥행이 이판이 된다고 맨날 욕을 먹으니까 눈물의 재고털이 똥꼬쇼를 하는데 보도자료도 그따구로 써가지고 또 어이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엉망이네. 아니 사실 그리고 일단은 저 이준호님께서 슈퍼챗 오늘 남자 농구 평가전은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예. 그래 하고서는 지금 기사를 봤는데 예, 남자농구 평가전은 사람들이 가실 만한 그러니까 농구 팬이라면 갈 만한 유인 요소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NBA에 도전하고 있는 유망주들이 와가지고 대표팀에서 호흡을 이현중, 맞추는. 여준석 선수가 뛰기로 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물론 이제 1군이라보다는 좀 떨어지는 한 1.78군 루야 치무라는 없었네요. 예, 제가 아는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랑 좀 격차가 좀 네.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꽤 약간 치열한 경기가 피했을 걸로 예상해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기사 났었잖아요. 아니, 작년인가? 일본이 한국이랑 평가전하기 싫다. 네, 맞아요. 한국 전술 낡아서 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어쨌든 거시적으로 보면은 동아시안컵 자체가 점점 관심도나 인기는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개최해도 중국에서 개최해도 상황은 이제 뭐 관중 많이 안 오고 그런 대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EIFF 동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나서가지고 대회에 대한 총체적인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의제로 좀 던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건 그거고 이 대회가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확정된 게 벌써 2년 전이고 이게 공식적으로 승인된 게 작년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준비를 이따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동아시아 축구협회 회장도 정몽규야? 예. 사실은 별 뭐 대단한 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 아니 근데 진짜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일단 못하러 하나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제적인 망신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도 있고. 정몽규 회장은 아시안컵과 월드컵 유치에 항상 사활을 걸고 있는데 네. 동아시안컵도 이거밖에 못 하는데 그럼 아시안컵하고 월드컵 때도 비슷한 유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시는 약간 국제 망신이라는 게 어필되는 게 나중에 비딩 들어가서 아시안컵 예를 들어 아시안컵 비딩 들어간다. 상대 국가들이 한국을 내서 까내리려고 할 때 이거를 안 그렇죠. 보여주겠어요? 193명 왔대. 너네 이러면. 국제 대회 열어놓고서 193명 불렀는데 어.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원이 이런 국제대회 유치에 중요한 역량이라서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하고 나서 월드컵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별 뭐 성인 대표의 국제 어떤 대항전을 많이 유치했거든요. 카타르가 그동안 연습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중 동원이에요. 그렇죠. 제3국에서 하는 데가 그럴싸해 보이려면 개최국이 동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니들 그럴 의지 있어? 네. 이걸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요일에도 좀 느꼈는데 아마 매일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도 지금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농구 얘기하고 있네. 네. 언젠가부터 저분들이 항상 우리 방송에 들어오는데 이겼나요? 자기들끼리 근데 이겼다고 합니다. 어디랑 했어요? 일본이랑. 일본이랑? 네, 이겼다고 이겼대요. 합니다. 네. 이겼어요.
아무튼간에 그리고 그 홍명보랜다 정몽규 행정부에 대해서 축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불통 문제도 있었지만 행정력의 부재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게 문제다. 네. 본인이 이번에 연임하면은 잘하겠다, 뭐 개선하겠다 말했지만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제가 들은 건 이제 근래에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임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난 6월 쿠웨이트전이 우리가 홈에서 치른 3차에서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때 6만 7천석인데 4만 초반대가 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의 원인 분석은 뭐 손흥민도 안 뛴다고 하고 또 우리가 본선 확정을 지어서 그런 것 같다. 동아시안컵을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대표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는 어떤 기대라든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브랜드가 됐어요. A매치에 관중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정몽규 회장이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유럽파들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은 유럽하면 주구장창 부르면서 이걸 버티겠다? 그 선수들은 언젠가는 은퇴하고 대표팀에서 사라질 날이 올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에 대한 비판 기사, 애초에 비판 기사가 나올지도 의구심이 드는 게 정말 관심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여기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그리고 진짜로 정말 뭐 우리가 뭐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력이 어떻네, 뭐 선임 과정이 어떠니 그것도 당연히 이제 혼냈고 지적할 거 지적하고 뭐 얘기할 거 해야겠지만 이 행정력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 각성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진짜 뭐 이거는 못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뭐 일을 이딴 식으로 해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연기되고 뭐 결정 안 되고 발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연결해서 뭐 이건 이제 솔직히 뭐 의문스럽게 말한다고 생각하실까봐 까놓고 기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네. 홍명보 감독이 어떤 훈련이나 그 어떤 미디어 노출을 가장 꺼리는 대표팀 감독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표팀이 뭐 훈련이나 이런 미디어 노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다가 그 브라질 준비하던 홍명보 1기 때 엄청 줄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꽤 준체로 쭉 왔어요. 그 전보다. 근데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이번 동아시안컵 준비하면서 비공개 훈련인 날이 생각보다 진짜 많고 훈련에 대한 어떤 취재 기회를 진짜 조금 줘요. 예. 그나마 있는 미디어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스탠다드보다 훨씬 적게 합니다. 예,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욕을 먹으니 안 나오고 심정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그 심정이. 하지만 이게 아니 본인이 안 나오고 선수들 내보내는 인터뷰 맨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해요. 하여튼 뭐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동아시안컵을 위해 소집되어 있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싹 다 지금 데려간 그럼요. 성격의 팀이에요. 그렇죠. 네. 자, K리그 경기는 지금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평균 관중 10,000명 넘어서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왜 동아시안컵은 그거 반도 안 되고? 그 쉽게 말해서 K리그 올스타전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똑같은 선수로 하면은 이만석 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대표팀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거부감을 느낀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성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뭐 앞으로도 유럽파 없이 소집된 대표팀에 대한 관심도는 이럴 겁니다. 그래, 그러고 있었네. 조모컵이었나? 예전에 올스타전을 K리그 올스타 대 일본 J리그 올스타로 한 몇 년 했어요. 그때도 엄청 인기가 많지 않고 해서 금방 없어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축구 문화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근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결국은 대표팀 인기는 항상 높거든요. 그럼요. 네. 네. 뭐 인기가 상대적으로 없는 나라도 있긴 있지만 4,000명 듣는 나라는 잘 없죠. 물론 10월에 우리가 아직 뭐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브라질 대표팀하고 친선전하는 게 성사가 되면은 그 경기는 아마 10,000 관중이 되겠죠. 예, 브라질이 또 방한을 하고 우리 대표팀도 최정예 멤버로 또 소집이 될 거니까 그거 보고 또 정몽 회장은 거 봐. 괜찮잖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되게 씁쓸하네요. 그 국가대표팀 경기 오늘 이겼고 뭐 여러모로 딱히
아쉬운 점은 있을지언정 욕할 지점은 많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이제 축협과 운영 문제로 가니까 굉장히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